2023년 겨울 해운대의 바람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오지의 스회는 넓고 팽한 고가파트 거실 창가에 서서 뿌옇게 김이 서린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겨울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 부산 시내에서 꽤 이름 날리던 한정식집 수미가의 안주인이었던 그녀였다. 억척스럽게 식당을 일구고 젊은 나이에 병으로 떠난 남편 대신 홀로 아들딸을 키워 번듯하게 출가시켰다. 몇 년 전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고 은퇴한 뒤 찾아온 것은 예기치 못한 고요와 깊이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이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타이틀 뒤에 가려진 그녀의 삶은 사실 일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젊음도 열정도 오롯이 식당에 쏟아부었다. 이제와 돌아보니 정작 자신의 삶은 빈 껍데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는 애써 염색으로 감추고 은은한 화장과 값비싼 장신구로 품위를 지키려 했지만 고된 세월이 남긴 잔주름과 어딘가 모르게 그늘진 눈빛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또 바다만 보고 있네. 그러다 돌되겠다, 친구야. 가끔 찾아와 적적함을 달래주는 오랜 친구 박민서 2세의 목소리였다. 민서는 지혜와 달리 사별 후 재혼 생각 없이 달맞이길 언덕의 작은 북카페 책 읽는 바다를 열어 소소하게 자신의 삶을 가꾸고 있었다. 현실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의 그녀는 지혜의 유일한 말벗이었다. 바다가 부르잖아. 내 속 좀 알아달라고. 지혜가 멋쩍게 웃으며 돌아섰다. 속은 무슨. 사람을 만나야지. 사람을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거야? 그러다 진짜 고독사한다. 이 나이에 누굴 만나? 왜 못 만나? 요즘 시니어 커뮤니티도 얼마나 많은데 문화센터 강좌라도 나가보든가. 뭐든 좀 해봐. 됐어. 귀찮아. 지혜는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민서의 말이 파문을 일으켰다. 평생 일에 파묻혀 살며 놓쳐버린 것들. 이를테면 취미를 공유하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는 그런 관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단순히 부양받거나 부양할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함께 걸어갈 진정한 벗이 그저 그리웠다. 며칠 뒤 지혜는 민서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해운대구 문화센터의 현대미술 그 깊이와 즐거움 강좌에 등록했다. 첫날 어색하게 강의실 뒷자리에 앉아있을 때였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고 값비싸 보이진 않지만 지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안경 너머로 온화한 미소를 띤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오늘 처음 오셨나 봅니다.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이 강좌 꽤 들을만합니다. 그는 자신을 은퇴한 미학과 교수라고 소개했다. 7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투, 상대방의 눈을 보며 잔잔히 미소 짓는 태도에서 오랜 세월 쌓인 교양과 여유가 느껴졌다.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살짝 긴장하며 이름을 밝혔다. 오지혜입니다. 친구 추천으로 오긴 했는데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걱정 마십시오. 미술이라는 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저 느끼는 대로 즐기시면 됩니다. 오 선생님께서도 안목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태주는 지혜의 옷차림과 분위기를 슬쩍 훑으며 칭찬을 건넸다. 지혜는 오랜만에 받아보는 지적인 관심과 칭찬에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날 강좌가 끝나고 태주는 자연스럽게 지혜에게 커피 한 잔을 제안했다. 센텀시티의 한적한 카페에 마주 앉아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태주는 현대미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내면서도 결코 잘난 척하지 않고 지혜의 생각과 감상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그는 지혜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도 깊이 공감하며 그녀의 섬세한 감수성과 따뜻한 마음씨를 발견했다고 지켜세웠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센텀시티 미술관 특별 전시회,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예술영화 상영회까지. 지혜는 태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꿈만 같았다. 평생 일만 알던 자신에게 이런 지적인 교류와 낭만적인 데이트가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터였다. 태준은 지혜의 지적 허영심과 문화생활에 대한 갈망을 정확히 채워주었다. 역시 지혜 씨는 보는 눈이 달라. 이 작품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시는군요. 지혜 씨와 함께 있으니 메마른 제 감성도 다시 촉촉해지는 기분입니다. 태준의 달콤한 말들은 지혜의 마음을 사르르 녹였다. 그녀는 태준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의 잘 만들어진 예술작품처럼 느껴졌다.
그의 온화함, 박식함, 그리고 자신을 향한 존중과 애정 표현에 흠뻑 빠져들었다. 외로움이라는 깊은 우물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온 것만 같았다. 요즘 얼굴 좋아졌네? 연애하더니 아주 활짝 폈어. 민서가 북카페 카운터에 앉아 커피를 내리며 짓궂게 놀렸다. 지혜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 번지는 미소까지 숨길 수는 없었다. 연애는 무슨, 그냥 좋은 친구지. 친구? 맨날 둘이 붙어 다니면서 전시회다 음악회다 아주 젊은 사람들처럼 데이트 잘만 하더구먼. 그냥 취미가 같아서 그래.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근데 말이야, 그 교수님 말이야. 민서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너무 지혜 씨한테 기대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보니까 무거운 도록 지혜 씨 혼자 들고 가던데 교수님은 옆에서 팔짱만 끼고.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날은 교수님이 좀 피곤하다고 하셔서. 피곤? 내가 보기엔 멀쩡하시던데. 그리고 지혜 씨가 해다 준 반찬이며 챙겨주는 약이며 무슨 매니저 같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꼭 지혜 씨 시키는 것 같고. 민서 너는 꼭 그렇게 사람을 나쁘게 보니? 원래 예술가들이 좀 예민하고 그런 면이 있어. 그리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나이 들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데. 지혜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다. 민서의 지적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까. 태주는 만날 때마다 나이가 드니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인데 지혜 씨 덕분에 한다며 자신의 연약함을 은근히 내비쳤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점점 그의 요구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그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그가 좋아하는 식당을 예약하고 그가 읽고 싶다는 책을 대신 주문해주는 일까지. 지혜는 어느새 태준의 비서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태준은 그런 지혜의 깔끔하고 정돈된 생활 방식과 보살피는 능력을 입이 닿도록 칭찬했다. 지혜 씨처럼 속 깊고 야무진 사람은 처음 봅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그 칭찬에 지혜는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고 민서의 우려는 애써 무시했다. 이 정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야. 스스로를 다독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주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와인잔을 만지작거리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지혜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유난히 진지해 보였다. 혼자 사는 것이 참 적적합니다. 특히 밤에는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 들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드는 듯했다. 남은 인생 지혜 씨 같은 분과 서로 의지하며 함께 따뜻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와 함께 살아주시겠습니까? 지혜는 숨을 삼켰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태준의 눈물 어린 고백과 서로 의지하며 아름다운 황혼을 보내자는 말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남은 인생을 기꺼이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과의 동거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혜는 자신의 넓은 아파트로 태준이 들어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태준 역시 지혜 씨의 공간이 훨씬 아늑하고 좋다며 자연스럽게 짐을 옮겨왔다. 함께 살기 시작한 첫 몇 주는 꿈결 같았다.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저녁에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았다. 지혜는 텅 비었던 집안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아 행복했다. 하지만 환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태준의 본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집안일에 관해서는 철저히 손님처럼 굴었다. 식사 준비는 물론 설거지나 청소는 당연히 지혜의 몫이었다. 심지어 자신이 마신 찻잔 하나 싱크대에 가져다 놓는 법이 없었다. 지혜 씨, 차 한 잔 더 부탁해요. 오늘은 캐모마일로. 지혜 씨, 내 서재 책상 좀 정리해주면 좋겠는데 먼지가 너무 많아서 내가 또 기관지가 약하지 않소. 그의 요구는 점점 더 사소하고 집요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마실 물을 떠다 바치길 원했고 외출할 때는 입을 옷과 신발까지 챙겨주기를 바랐다. 지혜가 조금이라도 미적거리거나 다른 일로 바빠 보이면 그는 말없이 토라지거나 한숨을 푹 쉬며 자신의 불편함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내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환경이 조금만 바뀌거나 정돈되지 않으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지혜 씨가 이해해줘야지. 나 같은 사람은 지혜 씨 같은 사람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당신이 나를 좀 잘 보살펴줘야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과 예민함을 방패 삼아 지혜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었다. 지혜는 점점 지쳐갔다. 이것은 그녀가 꿈꾸던 동반자 관계가 아니었다. 마치 까다로운 상전 하나를 집에 들인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내가 감수해야지. 그녀는 또다시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태준의 요구에 맞춰주려 했었다. 문화활동 역시 변질되었다. 예전에는 함께 전시 정보를 찾고 의견을 나누었지만 이제는 지혜가 모든 것을 알아서 계획하고 준비해야 했다. 태준은 그저 지혜가 마련한 자리에 편안히 앉아 향유할 뿐이었다. 그마저도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은근히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이 음악회는 선곡이 영 별로네. 지혜 씨가 좀 더 신중하게 골랐어야지. 이 식당은 분위기는 좋은데 음식이 너무 짜. 내 건강 생각 안 해요? 지혜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다. 친구 민서를 만나는 횟수도 줄었다. 태준과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과거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치 보고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한 초라한 노년의 여성만 남아있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어느 날 지혜는 덜컥 몸살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며칠간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진 탓이었다. 열이 펄펄 끓고 온몸에 마디마디가 쑤셨다. 일어나 앉는 것조차 힘겨웠다. 지혜는 끙 앓는 소리를 내며 간신히 몸을 일으켜 태준에게 도움을 청했다. 교수님, 나 너무 아파서 그런데 죽이라도 좀 끓여주시면 안 될까요? 태준은 침대에 누워 신문을 보고 있다가 지혜의 말에 미간을 찌푸렸다. 죽, 내가 그런 걸 끓여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귀찮다는 듯 말했다. 나도 요즘 통 컨디션이 안 좋아요. 당신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어휴, 머리야. 그는 아픈 지혜를 걱정하기는커녕 자신의 불편함만 호소했다. 지혜는 어이가 없었지만 너무 아파서 따질 기력조차 없었다. 그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태준의 다음 말이 지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집안꼴이 이게 뭐요? 내가 옆에 있는데도 당신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군. 어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아프겠네. 지혜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간호는커녕 집안이 엉망이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심지어 자신이 아픈 와중에도 그의 식사나 편의를 먼저 챙기지 않는다고 서운함을 토로하는 듯한 말투였다.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을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냉담함, 지적인 대화 속에 교묘하게 숨겨둔 요구들, 연약함을 가장한 철저한 이기심.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자신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동반자가 아니라 자신의 시중을 들어줄 편리하고 능력 있는 하녀였을 뿐이다. 내가 이런 인간에게 속았던 거야?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다. 열 때문에 뜨거웠던 몸이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배신감, 환멸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눈물이 뜨겁게 쏟아져 내렸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환상의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성공한 사업가 우지에 강단 있고 현실적이라 자부했던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외로움이라는 약점을 파고든 교활한 사기꾼에게 철저히 농락당한 어리석은 늙은 여자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며칠 후 지혜는 가까스로 몸을 추스를 수 있었다. 열은 내렸지만 마음의 상처는 깊게 패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오지혜가 아니었다.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표정에는 깊은 환멸과 냉정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여전히 교수님 행세를 하고 있는 태준을 조용히 불렀다. 교수님, 잠시 저 좀 보시죠.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목소리였다. 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지혜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할 것 같군요. 네? 지혜씨, 그게 무슨 말씀이오? 태준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신에게 나는 동반자가 아니라 편리한 하녀였을 뿐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의 병약함과 예민함은 나를 통제하기 위한 방패였고 당신의 칭찬과 애정 표현은 나를 길들이기 위한 사탕발림이었죠. 지혜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태주는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지혜씨,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내가 몸이 약해서 당신에게 의지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어떻게 당신을 하녀 취급한 거란 말이오. 당신이 아플 때 내가 옆에서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그의 변명은 구차하고 위선적이었다. 지혜는 더 이상 그의 감정적인 호소나 연기에 속지 않았다. 마음을 졸이셨다고요? 당신은 내가 아파 누워있는 동안에도 당신의 불편함만 생각했죠. 당신에게 중요한 건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지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당신의 돌봄 역할은 끝났습니다.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태주는 벌떡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오지혜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당신 정말 매정한 사람이구나. 그는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며 지혜를 비난했다. 하지만 지혜는 흔들리지 않았다. 과거 억척스럽게 식당을 운영하며 온갖 진상 손님들을 상대했던 시절의 강단 있는 모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매정한 건 당신이죠. 사람의 외로움을 이용해서 자신의 편의를 채우려 한 당신이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조용히 짐 싸서 나가세요. 필요하다면 법적인 도움도 받을 생각입니다. 지혜의 냉정하고 단호한 태도에 태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며 지혜를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이용할 만한 동정심이나 미련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쿵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았다. 지혜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족쇄처럼 자신을 워다매던 무언가로부터 벗어난 듯한 씁쓸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야, 나야. 내 말이 다 맞았어. 목소리가 자꾸만 잠겨 나왔다. 태주는 며칠간 지혜의 아파트에 더 머물며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해보려 했지만 지혜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태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민서는 거의 매일 지혜의 집을 찾아와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때로는 함께 분노하고 때로는 말없이 등을 토닥여주며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다. 결국 태주는 자신의 뜻을 꺾고 짐을 싸서 떠났다. 그가 떠나던 날 지혜는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분노도 미움도 아닌 깊은 허탈감과 인간에 대한 환멸만이 가슴을 채웠다. 그가 남기고 간 텅 빈 공간은 다시금 지혜를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는 듯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상처로 얼룩졌지만 적어도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관계보다는 진실된 고독이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어느 맑은 겨울날 오후 지혜는 두꺼운 코트를 챙겨 입고 혼자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고 싶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새 익숙한 해운대 백사장으로 향했다. 겨울 바다는 차갑지만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듯 고요하게 울려 퍼졌다. 지혜는 모래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깊은 상처와 노년에 대한 씁쓸한 자각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남아 있었다. 어리석었던 자신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속에서도 아주 작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그녀의 내면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혼자서도 괜찮다고, 아니 혼자여야만 한다고 되뇌었다. 누군가에게 기대어 외로움을 잠시 잊으려는 노력은 결국 더 큰 상처와 공허함만 남긴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위안과 충만함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넘실거리는 수평선을 가만히 응시했다. 앞으로 혼자 걸어가야 할 길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 있었다.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 씁쓸함 속에서도 그녀의 표정에는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가겠다는 조용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파도 소리를 배경 삼아 지혜는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혼자 걷는 길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만은 않았다. 그녀의 등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는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 보였다. 겨울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희미하지만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태준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지혜는 그 상처를 외면하거나 벗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민서와의 꾸준한 대화, 가끔 찾아오는 자식들과 손주들의 재롱,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의 삶을 다시 채워나가려는 노력이 그녀를 조금씩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다시 문화센터의 다른 강좌들을 기웃거렸다. 이번에는 미술이 아닌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시니어 필라테스 같은 실용적인 강좌였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작은 성취감과 활력을 느꼈다. 필라테스 수업에서 만난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과는 수다를 떨며 소소한 즐거움을 나누기도 했다. 물론 이제는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열거나 깊은 관계를 기대하지는 않았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가벼운 교류를 즐기는 법을 터득한 것이다. 민서의 북카페에도 더 자주 들렀다. 예전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하소연하기보다는 새로 나온 책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카페 운영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민서는 그런 지혜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했다. 지혜야, 너 요즘 얼굴 진짜 좋아졌다. 예전 수미가 사장님 포스 나오는데? 포스는 무슨, 그냥 속 편해지니 그런 거지. 지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민서의 말처럼 그녀는 조금씩 예전의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지혜는 문득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것을 떠올렸다. 바로 요리였다. 평생 식당을 운영하며 지겹도록 해왔던 일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부엌 근처에도 가기 싫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시 요리가 하고 싶어졌다. 태준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것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요리였다면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자신이 즐기기 위한 요리를 하고 싶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제철 재료를 사다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혼자 천천히 음미했다. 때로는 민서를 초대해 조촐한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다. 요리를 하는 동안 그녀는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물론 문득문득 태준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괴로울 때도 있었다. 그의 교활했던 눈빛, 상처를 주었던 말들, 그리고 그에게 속절없이 빠져들었던 자신의 어리석음. 그럴 때면 지혜는 해운대 바닷가를 찾았다. 하염없이 파도 소리를 듣거나 백사장을 걷다 보면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곤 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녀의 모든 감정을 묵묵히 받아주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해운대에 다시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지혜의 삶에도 작은 변화들이 찾아왔다. 그녀는 민서의 권유로 북카페에서 한 달에 한 번 오지혜의 제철 건강 밥상이라는 작은 요리 강좌를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너 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꽤 인기를 얻게 되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지혜와 비슷한 연배의 여성들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요리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의 건강관리나 마음 다스리는 법 등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수강생들은 지혜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지혜는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선생님 덕분에 요즘 입맛도 돌고 기운도 나요. 선생님처럼 곱게 나이 들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지혜는 쑥스러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태준과의 관계에서 입었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가꾸어 나갈 힘이 생겼음을 확인하는 순간들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혜는 요리 강좌 준비를 위해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파트 입구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예전처럼 깔끔한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췌하고 불안해 보였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아파트 입구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지혜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애써 태연하게 그를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태준이 먼저 그녀를 발견하고 다급하게 다가왔다. 지혜 씨! 오지혜 씨! 지혜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불쾌했지만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시죠? 차갑게 물었다. 아, 그동안 잘 지내셨소? 태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안부를 물었다. 나는 사실 좀 힘듭니다. 지혜 씨 없이는 영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는 또다시 자신의 불행과 연약함을 늘어놓으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건데요? 혹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는 없겠소? 내가 정말 잘못했소. 내가 어리석었지. 지혜 씨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요. 이제라도 당신에게 정말 잘하고 싶소. 그의 눈빛은 간절해 보였지만 지혜는 그 안에 숨겨진 이기심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단지 새로운 숙주를 찾아 헤매는 기생충과 같았다. 미안하지만 그럴 생각 없습니다.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지금 제 삶에 만족합니다. 당신 없이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지혜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등 뒤에서 태준이 무어라 더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두렵거나 혼란스럽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지막 남은 미련의 찌꺼기마저 털어낸 듯 후련했다. 그날 저녁 지혜는 민서에게 태준을 만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서는 어머, 그 영감탱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라며 혀를 찼지만 이내 지혜의 단호한 대처에 안심하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잘했어 지혜야. 아주 속 시원하다. 이제 정말 그 인간한테서 완전히 벗어난 거야. 그러게 말이다. 지혜는 씁쓸하게 웃으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근데 민서야, 세상에 그런 남자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많지. 아주 널렸지.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다니면서 여자들 등쳐먹으려는 늙은 여우들. 특히 혼자 사는 여자들한테 접근해서 간병이나 하녀처럼 부려먹으려는 인간들 말이야. 내가 그런 꼴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누구나 당할 수 있어. 외롭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그런 약점을 파고드는 거니까. 중요한 건 그런 인간들을 빨리 알아보고 내 인생에서 쳐내는 거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관계에 발 안 들이는 거고. 민서의 말은 지혜가 지난 시간 동안 뼈저리게 느낀 교훈과 정확히 일치했다. 노년의 관계, 특히 재혼이나 동거는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로맨틱한 환상보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각자의 삶에 대한 존중이 훨씬 더 중요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었다. 지혜는 그 후로 더욱 자신의 삶에 집중했다. 요리 강좌는 꾸준히 이어갔고 필라테스로 건강을 다졌다. 가끔은 혼자서 혹은 민서와 함께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예전처럼 누군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법을 배웠다. 물론 여전히 외로움이 문득 찾아올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억지로 외로움을 떨쳐내려 애쓰기보다는 그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스스로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들, 딸은 가끔 엄마의 재혼을 조심스럽게 권하기도 했지만 지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